사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다 들고 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유용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법 김지원입니다. 자, 우리가 주택관리사 시험을 했다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접하게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조문을 갖다가 암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암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또 암기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갖다가 하시게 되면 저절로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치를 갖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고 딱딱하게 공부한다, 힘들게 공부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주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한다, 또 절대신에게 이렇게 어떤 그 미래를 갖다가 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생각하면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민법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스스로 손을 내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손을 내미는 연습을 갖다가 하셔야 된다. 그건 자주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숙제를 갖다가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자, 민법 교재 제2장에 보시게 되면 권리와 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 그래서 교재는 39쪽이죠. 자, 그래서 제1장 법률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트 2 보시게 되면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커다란 제목이 있어요. 오른쪽 제목을 보시면 권리는 뭐냐? 권리는 생활을 통해서 가져가는 내 이익이죠. 내 이익. 이걸 다 조금 더 쉽게 권리는 내 거 그러면 돼요. 내 거. 의무는 뭐요? 내가 법으로 강제적으로 남한테 이행을 해주는 거죠.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는 내 것이고 의무는 남의 것이다. 왜 남한테 해주는 것이니까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거니까 권리와 의무는 법으로서 해결하는 관계입니다. 이 법으로서 해결하는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그 밑에 제목에 보시게 되면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법률 관계는 관계는 관계인데 법으로 해결하는 관계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게 있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호의 관계라고 하는 게 있고 신사약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사약정.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객관식으로 답을 갖다가 고르는 게 목적이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쉬운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법률관계는 법률이라는 글자하고 관계라는 글자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는 관계인데 법으로 해결하는 관계다. 그러면 인간관계는 어떠한 관계냐? 인간이라는 글자하고 관계라는 글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관계는 관계인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 관계는 법으로 해결하는 거니까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니까 법원에 가서 소송으로서 못하는 거예요. 소송 못하는 거. 그러면 호의관계는 뭐냐? 호의관계는 호의로 이루어진 관계죠. 관계는 관계인데 호의로. 호의가 뭐예요? 단순히 좋은 뜻이죠. 어떤 대가를 갖다가 바라고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좋은 뜻으로 베풀어 주는 걸 갖다가 우리는 호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호의 관계는요. 호의를 베푼 사람이 그 베푼 행동을 상대방은 그냥 그저 감사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집들이에 초대받은 경우, 이웃집 아이를 갖다가 돌봐주는 경우, 그 다음에 호의동생 카풀을 갖다가 하는 경우, 무료 진료받는 경우, 무료 급식받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의를 베푸는 거여서 이 호의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주장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베풀어 주는 걸 갖다가 은혜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아, 어제 내가 여기 와서 무료 급식을 갖다가 먹었는데 하필이면 내 앞에서 급식이 중단됐는데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고 거의 일주일 동안 연속해서 먹었으니까 나는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밥을 해줘.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 그런 건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호의 관계는 호의로 해결하는 관계다. 그 다음에 신사약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신사약정은 뭐냐? 신사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약정이라는 글자가 있죠. 약정은 뭐예요? 약속으로 정한 겁니다. 약속으로 정한 것은 지켜지는 게 원칙이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딱 깨버리는 건 그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그럴 바에 약속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으로 정해진 것이니까 지키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이거는
법률 관계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법원에 가는 게 아니고 신사적으로 하는 거죠. 신사적으로. 신사적으로 한다는 얘기 뭐예요? 그 사람이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갖다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호의 관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건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법률 관계는 법으로 해결하는 관계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생활 관계죠. 법으로 해결하는 관계. 법으로 해결하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은요,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소송을 통해서 저놈이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도와주세요. 법원에다가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놈이 강제 이행을 했다가 청구를 했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현하지 않거나 뒤늦게 해가지고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놈 때문에 손해가 발생된 거니까 당연히 물어내세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이 법률관계는 소송을 통해서 강제이행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리 의무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권리 의무. 우리가 이 권리라고 하는 건 내 것이고 의무는 남의 것인데요. 이 권리와 의무는 상호 대응하는 게 원칙이죠.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갖다가 팔겠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겠습니다. 이렇게 팔고 사겠다라고 하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 매매 계약이 원인이 돼서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권, 돈 받을 권리가 발생이 되죠. 그러나 돈을 갖다 받으면 재산권을 갖다가 이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은 권리도 있는 반면에 의무도 존재하죠. 또 이 을이라고 하는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요, 돈을 갖다 다 지급했으니까 재산적 권리 갖다 넘겨주세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부담하는 것이고, 의무를 부담했다고 한다면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상호 대응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권리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의무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권리만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형성권 행사입니다.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법이 정한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러한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형성권은 해제라든가 해지, 취소, 상계, 면제, 추인, 최고, 철회, 이러한 것들을 갖다 우리는 형성권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동의 승낙받지 않고 법이 정해진 대로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 취소하겠다, 이게 형성권이에요. 이런 것들은 권리만 존재하는 거죠.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만 있는 게 있어요. 각종 신고, 등기, 공고, 감독 의무와 같은 것들은 의무만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상호 대응하는 게 원칙인데, 권리만 있는 것도 법률관계고 의무만 있는 것도 법률관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다가요, 권리와 의무가 상호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권리만 있는 것은 법률관계가 아니다, 의무만 있는 것은 법률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입니다. 자, 인간관계는요, 요거는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소송을 갖다가 제기할 수가 없고, 당연히 이걸 갖다가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걸로 해결하냐? 양심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교라든가 도덕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갑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10여 년 만에 만났습니다. 아주 친했었는데요, 연락이 끊어졌다가 만나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1시에 점심을 같이 먹자라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그 오후 1시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부지런히 나가서 조금 늦을 것 같아가지고 먼 거리를 갔다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가지고 2만 원을 갖다가 지급하고 그 약속 시간 전에 도착이 됐는데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 전화를 갖다가 걸어서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상사가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음에 보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열받아가지고 내가 2만 원까지 들여가지고 왔으니까 그거 물어내, 이렇게 청구할 수 있냐, 이거 못한다는 얘기죠. 또 부부 사이에서요, 금연을 하겠습니다, 담배를 끊을게요 라고 해서 남편분이 아내분한테요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다가 걸리게 되면 한 개 피당, 그래서 담배 하나죠, 담배 한 개당 요걸 갖다가 5만 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설거지도 하겠습니다, 청소도 하겠습니다, 각서를 써줬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몰래 베란다에 숨어서 피다가 걸렸습니다. 이랬을 때 남편분 보고 약속대로 각서대로 해줘, 5만 원 내놔, 설거지해, 청소해, 그랬더니 남편분이 화를 내면서 못해 이렇게 했을 때 경찰서다 전화해가지고 남편 붙들어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는 법으로서 해결하는 관계가 아니다. 뭐 쉬운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관계는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무조건 법에 가서 소송 못하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호의관계죠. 자, 이 호의관계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뜻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의의 뜻입니다. 호의관계라고 하는 건 과연 뭐냐 이거죠.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호의는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무료로 급식을 내주거나 무료로 진단을 내주거나 그 다음에 호의 동승을 갖다가 한다거나 카풀 그 다음에 집들이를 갖다가 초대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 생활을 갖다 윤택하게 만드는 거니까 주변에 많이 있으면 좋은 거죠. 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많으면 사회가 그만큼 부드러워지니까. 근데 문제는요. 은혜를 갖다가 베풀었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원수관계로 바뀐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인간관계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호의관계는 원칙적으로 법률관계가 아닙니다. 법률관계가 아니니까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카풀을 갖다가 하기로 했어요. 카풀을. 근데 호의 동승으로서 출근도 같이 하고 퇴근도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하필이면 그걸 갖다가 호의 동승에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유류 때 기름값을 갖다가 보조를 해줬더니 퇴근을 갖다가 할 때 하는 말이 팀 간 회식이 있으니까 오늘은 따로따로 가세요. 이랬을 때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기름값까지 보조해줬는데 나를 갖다가 태워다 주고 그 다음에 팀 간 회식에 가세요. 이렇게 권리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법률관계가 아니다. 권리 의무 주장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유류대를 갖다가 보조를 하거나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갖다가 주었다고 하더라도 권리관계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외적으로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법률관계로 전환이 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냐? 그래서 대가 지불도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법률관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주의할게요. 호의관계를 갖다가 베풀었는데 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즉시 법률관계로 바뀐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운전자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 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가 태우고 카풀을 하고 있는데요. 운전자가 과실로 교통신호를 딱 잘못 봐가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크게 다치면 어떻게 돼요? 치료비가 왕창 나왔겠죠. 치료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 치료비를 갖다가 까짓거 내 돈 가지고 치료하고 말지. 그분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고마운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치료비 달라고 해. 그냥 자기 돈으로 치료하게 되면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호의관계예요. 그래서 대가 지불도 법률관계 구별 기준이 아니고 그 다음에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그 사실만 가지고 손해가 발생하자마자 바뀌는 것도 아니죠. 손해가 발생이 되고 나서 요거는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라고 물어내라고 청구했을 때죠.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법률관계로 바뀌느냐? 쌍방 당사자가요. 법적 구속의사를 제기했을 때 법적 구속의사를 제기하게 되면 요것 때문에 바로 법률관계로 바뀌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차를 갖다 공짜로 얻어 탄 건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냥 탔다는 사실만 있는 것이지 내가 손해배상을 다 청구하지 않겠다고 미리 약정한 적은 없으니까 물어내 청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물어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법률관계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호의관계는 호의를 갖다가 베푼 걸 갖다가 단순히 받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관계 권리 의무는 주장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한테 법적 구속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그때는 법률관계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이 나온 것이 호의 동승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호의 동승과 관련된 판례요. 갑이라고 하는 운전자가 있고 을과 병이라고 하는 동승자가 있을 때 이 운전자가요.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딱 일으켜가지고 동승했던 사람들이 크게 다쳤다. 그럼 이때는 탔다는 사실만 있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정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물어내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럼 이때 물어내 청구했는데 호의를 베푼 요 고마운 사람, 은혜를 베푼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다 전부 다 뒤집어 씌우게 되면 호의를 베푼 사람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호의를 베푼 사람한테 책임을 감경을 해줍니다. 책임 감경이에요. 책임을 깎아주는 거죠. 책임을 깎아주는 기준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탔으니까 유상계약이 아니고 무상계약의 법리를 갖다가 적용합니다. 무상계약 법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 동승했던 사람들한테 치료비를 갖다 챙겨주게 되면 요 동승자들에게 이익을 챙겨주는 거죠. 그럼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일방 당사자에게 이득을 갖다가 챙겨주게 되면 요때 상대방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 이익을 고려해야 되겠죠.
일방 당사자만 이익을 챙기고 상대방한테 손해만 강요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경우에 과실상계는 적용할 수 있냐? 과실상계는 출근 중에는 적용할 이유가 없죠. 왜 그러냐? 동승했다는 사실만 있는 것이지 동승했다는 것이 잘못이 된 것은 아니죠. 어떤 분이 그래요. 공짜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공짜는 양잿물도 먹어야 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공짜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짜를 갖다가 바랬다는 사실이 나쁜 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출근을 했을 때는 무상계약의 법리라든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가 요 두 개를 갖다 적용을 해가지고 책임을 갖다가 깎아주더라. 그러나 과실상계는 여기에서 잘못은 운전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것이지 동승자의 고의과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호의동승에서 언제 과실상계가 적용되느냐? 음주 무면을 갖다가 알고 동승한 경우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때 을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승관계가 있습니다. 운전자 그 다음에 동승자 호의동승을 하는데요. 팀 간 회식이 있어가지고 이분도 약주를 과하게 드셨고 이분들도 술을 갖다가 과하게 드셨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자동차를 놔두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술만 많이 먹으면 호기를 부르는 분이 있잖아요. 아유 괜찮아요 조금만 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는 술을 안 먹어도 운전을 잘하고 술을 먹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더 잘합니다. 고집을 부려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는데 그때 하필이면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 이때 교통사고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쪽 운전자 요 사람이 고의과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에게 음주라든가 무면허를 하는 사실 운전자가 음주 무면허를 하는 사실을 갖다가 알고 동승한 자 알고 탄 사람이죠. 알고 탄 사람들은 알고 탔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탔다고 하더라도 요거 탔다는 사실이 있는 것이지 알고 탔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정한 적은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 음주 무면허를 하는 사실을 갖다가 알고 동승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이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물어내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딱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을 딱 청구하게 되면 이놈한테 모든 걸 갖다 뒤집어 씌우기에는 너무 가혹하죠. 역시 책임을 감경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역시 공짜로 탔으니까 무상계약의 법리를 갖다가 적용을 하고 이쪽에 치료비를 갖다 챙겨주게 되면 이쪽도 이익을 고려하는 거니까 쌍방이 고려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사실 잘못이 있고 알고 탔다는 잘못 그래서 자초한 위반이니까 여기는 쌍방 과실상계가 적용이 됩니다. 과실상계. 그래서 여기는 음주 무면허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고 동승한 경우에는 알고 탄 놈들한테도 잘못이 있으니까 과실상계가 적용이 되죠. 출근을 했다가 했을 때 단순히 동승을 했을 때 단순히 공짜로 얻어 탔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 사실만 가지고는 감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갖다가 알고 탄 놈들은 그 알고 탄데 잘못이 있으니까 거긴 과실상계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알고 탄 놈들은요. 이때 물어내라고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잘못이 크니까 많이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출근했을 때는 이렇게 책임을 감경하는 이유가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때 음주운전을 따가 알고 탔을 때는 과실상계까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때 호의관계에 의해 가지고 동승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게 된 마을이 있잖아요. 시골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가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고 등에다가 메고 이렇게 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젊은 친구가 아유 어르신 어디 가세요? 태워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태웠는데 이때 옆에 계신 어르신이 아 자네는 운전을 했다 왜 이 모양으로 하는가? 그 다음에 자네는 왜 운전을 했다가 신호를 딱 지키지 않는가? 그 다음에 왜 과속을 하는가? 옆에서 이렇게 주의 의무를 했다가 이렇게 주의문을 했다가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이때는요 운전자가 아 어르신 내리세요.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지 않고 중간에 내리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역시 내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권리 의무가 아니니까. 네가 태워다 주기로 했으니까 나는 타고 갈 권리가 있어.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승자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갖다가 촉구할 법적 의무가 없고 이때 운전자는요 목적지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떠들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내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공짜가 있어요. 공짜. 대가를 갖다가 지불하지 않는 공짜를 갖다가 우리는 무상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대가를 갖다 지불하지 않는 공짜 무상행위는 언제나 호의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공짜 무상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쌍방 당사자가 법적 구속 의사가 존재하게 되면 이때는 법률관계가 되는 거예요. 법률관계.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증여계약과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용대차 계약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자를 갖다가 받지 않고 원금을 빌려주는 이 무이자부 소비대차 같은 거. 증여는 자기의 재산적 권리를 갖다가 대가를 받지 않고 공짜로 넘겨주는 계약입니다. 내가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공짜로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청약을 하고 네 공짜로 주세요 승낙을 하게 되면 이게 증여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증여 계약이 존재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때 증여를 한 증여자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한테 그 재산적 권리를 갖다가 공짜로 넘겨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요 이때 증여를 받는 수증자 증여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그래요. 수증자는 증여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무상행위는 언제나 호의관계에 따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상행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서 권리 의무 관계가 존재하게 되면 그때는 법률 관계로 바뀐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 그래서 40쪽이죠. 호의 관계 그 판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신사약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말씀을 드렸어요. 신사라는 단어하고 약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때 신사약정은 약속으로 정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정해진 거. 약속으로 정해진 거니까 지키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 신사약정은 원칙적으로 법률 관계입니다. 법률 관계. 약속으로 정한 거니까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률 관계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신사적으로 하는 것이요. 신사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죠. 따라서 신사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소송으로서 해결할 수가 없다. 소송 제기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적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판례를 따보게 되면 자, 1번 판례입니다. 신용대출 서류에 담당 직원의 회수 책임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가르쳐 놓으시고 회수 책임 밑줄. 자, 금융기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갖다가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A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있는데 대출을 갖다가 담당하는 갑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었고 이때 고객을이 찾아왔어요. 제가 대출 좀 받고 싶습니다. 예, 요건을 심사해서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라고 해가지고 대출을 해줬습니다. 해가지고 이때 고객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야 되는데요. 요 금융 담당 기관, 그래서 금융기관의 담당 직원은 내부적 서류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을이라고 하는 고객이 원금과 이자를 다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회수 책임이라는 문구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서류에다가 써놓은 거죠. 을이라고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갑이 회수 책임을 진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때 회수 책임이라는 요 내용은 요거는 신사약정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이때 요 갑이라고 하는 직원이 을이라고 하는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따가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인으로서 자기의 월급에서 대신 변제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내부적으로 그 회사 법인하고 담당 직원 사이에서 요 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내가 지기로 한다. 관리 감독을 의미하는 것이지 보증인으로서 대금을 갖다 직접 내가 변제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요때 요 갑이라고 하는 직원이 싫어요. 나는 보증인이니까 내가 못 갚아. 그럼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요때 요 직원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갖다 제대로 못해서 회사에 피해를 끼쳤으니까 내 월급에서 보증인으로서 대신 갚겠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나면 회사는 뭐래요? 고마워.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 해주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 법원에 가서 소송을 갖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내부 문건에서 회수 책임이라는 의미는 이 을이라고 하는 고객에 대해서 내가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지 보증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겠습니다. 이런 의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월급에서 대신 빼겠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에 보시면 최대한 노력하겠다, 최대한 선처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단어를 보다 보시게 되면 최대한 노력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 다음에요 최대한 선처하겠다. 그럼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최대한이라는 거죠. 최대한은 100%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해줄 수 있을 만큼 하는 겁니까? 그래서 100% 다 하는 것도 아니고 90%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기준이 정해지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형편상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해줄 만큼 해주면 그걸로 끝난 것이지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쟁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자, 2번 판례 보면 A라고 하는 회사에 요때 갑이라고 하는 이사가 있었고 대표자입니다. 요때 을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정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쟁의를 갖다가 했습니다. 노동운동이죠. 이게 쟁의 행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더 이상 명분이 없는 파업 같은 거 하지 말고 노동 분쟁 일으키지 말고 생산 라인에 들어가가지고 근로를 갖다 계속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타협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분이 없는 요 파업을 갖다가 풀고 저희가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처벌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요때 요 사측에서 근로자들한테 뭐라고 써줬느냐? 최대한 선처하겠다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럼 이때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얘기 요거는요. 국가로부터 처벌받지 않도록 요때 막아주겠느냐 그게 아니고 처벌했다가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지 처벌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믿고 최대한 선처하겠다 이 각서를 딱 받고 쟁의 행위를 갖다가 풀고 파업을 풀고 생산 라인에 들어갔더니 국가에서 경찰관을 딱 보내가지고 체포를 한 거죠. 체포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선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요때 법원에서는 선처라는 말 자체는요. 처벌받지 않도록 이쪽에서 최대한 노력을 갖다가 베풀어 준다는 것이지 국가가 형벌권 행사하는 걸 갖다가 국가한테 찾아가가지고 처벌하지 마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최대한 선처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처벌을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처벌을 갖다가 받지 않도록 사측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지 이걸 다 처벌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3번 판례입니다. 자, 잘 나가는 회사 A가 있고요. 동종업계에서 조금 덜 나가는 가난한 불쌍한 회사 B가 있습니다. A 회사는 아주 잘 나갑니다. 근데요, 동종업계에서 B는 경쟁에 뒤처져가지고 얘네는 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잘 나가는 회사가 덜 나가는 회사를 따가 인수합병합니다. 인수합병. 이렇게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회사를 통째로 사는데요. 이때 A라고 하는 잘 나가는 회사에 갑이라고 하는 이사가 있고 B 요 회사 합병당하는 회사에 을이라고 하는 이사가 있습니다. 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협상 테이블에서 당신은 좋겠습니다. 왜요? 잘 나가는 회사의 사장이라 요때 요 회사를 갖다가 부풀려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좋겠습니다. 나는 요걸 때 인수시켜버리게 되면 나는 실직자가 되는데 나는 실업자인데 그러니까 이때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랬더니 요때 을이라고 한 사람이 조건을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줄 테니까 요때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나를 사장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월급도 그대로 챙겨주시면 제가 좋은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서를 갖다가 받고 요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각서를 써줬어요. 예, 사장의 지위를 갖다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이쪽 흡수한 회사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써줬어요. 그 각서를 갖다 이렇게 받고 좋은 조건으로 인수를 갖다 시켰고 그 다음에 요 을이라고 한 사람이 이쪽에서 그 써준 각서대로 2년 동안 여전히 사장님 지위, 그 다음에 급여,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걸 다 전부 다 제공을 받았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는데요.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더 이상 사장님 지위를 또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때 요 의뢰가 한 사람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각서를 갖다가 써주고 그것을 갖다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계속 사장의 지위를 갖다가 주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법원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최대한 노력할 만큼 했으면 됐지 그 이상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만큼 했잖아요. 할 만큼 했으니까 이때는 법적으로 권리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2년 동안 더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베풀어 준다고 한다면 그때는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베풀면 좋은 것이고 이쪽에서 베풀지 못하게 되면 권리와 의무는 주장하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신사약정이라고 하는 거라서 회수 책임이라든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최대한 선처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했다 체결을 했을 때 내가 의무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대한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법원에 가서 소송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권리자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 쓰는 거죠. 이게 바로 계약을 했다 작성하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판례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그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 자그마한 선물이니까 잘 받으시고 잘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면 제2장 본격적으로 권리의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권리라고 하는 게 있고 의무라고 하는 게 나왔죠.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권리와 의무. 권리는 뭐예요? 권리는 내 거. 의무는 뭐예요? 남의 거. 자, 그래서 거기 권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권리는 생활을 통해서 내가 가져가는 것들을 갖다가 권리라고 합니다. 생활을 통하게 되면 우리 일반인들의 생활은요. 재산적 관계가 있고 가족법상의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재산적 관계는 경제적 이익을 갖다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생활을 통해서 가져가는 경제적 이익이 바로 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의 지위로서 부모의 지위, 자녀의 지위, 아내의 지위, 남편의 지위, 배우자의 지위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권리라고 하는 거여서 이러한 권리는 생활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이고 이렇게 생활을 통해서 가져가는 권리는요. 반드시 법에 의해서 강제 실현할 수 있는 것만 권리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권리는
내가 생활을 하면서 가져가는 게 권리인데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만 권리가 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거라고 떠들고 있는데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집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난 열받잖아요. 내 건데. 그래서 국가한테 뛰어가지고 내 거를 갖다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침해하고 방해하고 있으니까 국가가 와서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국가가 뛰어오질 않습니다. 뛰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가가 안 도와준다는 얘기죠. 국가가 도와주지 않는 것은 절대로 권리라고 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권리는 법에 의해서 강제 실현하는 것만 권리가 된다. 그래서 권리는 법의 힘으로 보호받는 것이다. 그래서 권리 법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권리는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서 실현하고 보호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에 의해서 실현하지 못하는 것도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권리는 무조건 법에 의해서 강제 실현하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이 권리와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권리와 유사한 거. 자, 한번 볼게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권, 수익권, 그 다음에 처분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권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권원, 그 다음에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사적 이익.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5개를 다 꾸밀 수 있으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소유권, 대리권, 대표권,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한글 권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전부 다 권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권으로 붙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한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글도 똑같고 한자도 똑같으니까 이것이 전부 다 같은 동일한 종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글자는 전부 다 똑같지만 이거는 성질이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권리. 소유권은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권리냐? 소유권은요. 나중에 물권에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소유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물권에서 들을 거, 어차피 물권을 통해서 볼 거 미리 들어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권리인데 어떠한 권리냐?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된 물건을 사용도 할 수가 있고 수익도 할 수가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물건입니다. 가장 완벽한 물건이에요. 자, 그래서 소유권은 권리인데 어떠한 권리냐?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물건이에요. 현재 존재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소유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지금 존재하지 않는 물건은 소유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또 미래의 물건에 대해서도 소유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를 딱 분양받으면 지금 분양계약이 체결이 된 것이 당장 그 아파트가 내 눈앞에 존재하는 건 아니죠. 분양받으면 그때 대금을 갖다가 지급을 하고 2년 이후에 완공이 되면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미래의 물건이라든가 존재하지 않는 물건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또 물건에 대해서만 소유권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권리는 소유권이라는 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존재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소유권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채권 계약에 있어서 매매 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존재하지 않는 물건도 매매할 수가 있고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할 수 있어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을 을 내가 사가지고 병 너한테 팔 테니까 병 나한테 살래? 그러면 을과 병 사이에서 네가 갑의 물건 갖고 오면 내가 살게. 이런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지금 당장 내가 건물을 갖다가 공사를 갖다 진행하진 않지만 1개월 있다가 공사를 진행해서 건물이 완공이 되면 그때 임대차 할 테니까 네가 빌려서 쓸래? 이런 계약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은 이렇게 성질이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권은 반드시 현재 존재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물권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할 수가 있고 미래의 물건도 매매할 수 있고 미래의 물건도 임대차 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소유권은 가장 완벽한 물권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빌려주고 임대료 받을 수 있고 팔아버릴 수 있는 거죠. 갑이라고 한 사람이 카메라를 갖다가 소유한다 그러면 카메라를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추억을 남겨서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앨범 만들면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카메라 갖다 친구한테 빌려주고 사용료 5만 원 받았다 그러면 수익을 얻은 거죠. 그 다음에 카메라 갖다가 팔아버렸다 50만 원 챙겼다 그러면 처분한 거죠. 요 세 가지 권리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걸 우리는 소유권이라고 하고 소유권은 가장 완벽한 물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대리권, 대표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대리권, 대표권인데요.
요거는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가 아니고 요건 권한이라고 부릅니다. 권한. 그래서 대리권, 대표권은요.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한. 권한이 뭐냐 이거죠. 권한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타인을 대신해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갖다가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격. 자, 그래서 대리권은 다른 사람을 갖다 대신해서 의사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대신하는 게 대리권. 법인 단체를 갖다가 대신하는 것을 대표권 그러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X라고 하는 토지 갖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팔아야 되는데 토지 같은 물건을 갖다가 팔려면 돈 많은 사람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적 지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기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 고객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전문적 지식도 없으니까 을이라고 하는 전문가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요것 좀 팔아주세요. 이걸 갖다 우리는 매매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매매 대리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매매 대리권을 준 거예요. 요때 대리권을 딱 부여받은 자, 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대리인 그러죠. 요때 갑은 본인 그래요. 그래서 본인을 갖다가 대신해서 대리인이 본인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하고 요때 계약을 체결을 하죠. 계약 의사표시를 했다가 저지른 건 을이 하는 겁니다. 을. 알았어요? 내가 요걸 갖다가 매매를 대신해 줄게. 그러면 매매 금액도 을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상대방도 을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의사표시를 했다가 하는 건 전부 다 을이 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했지만 발생된 권리와 의무는 본인이 가져가는 거죠. 본인이 돈 줘라고 하는 것이고 본인이 돈 받으면 등기 넘겨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하지만 발생된 권리와 의무는 갑의 이름으로 저질렀으니까 전부 다 본인이 가져가는 거죠. 이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을이라고 하는 대리인이 대신해 준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 이건 뭐예요? 대리권, 대표권을 말하는 겁니다. A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있고 갑이라고 하는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대표권 갖고 있어요. 이때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이때 을이라고 하는 상대방하고 요 을 소유 토지를 갖다가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 법인의 이름으로 체결이 됐으니까 법인이 대금을 갖다 지급하는 것이고 법인이 등기를 가져가는 거죠. 역시 본인,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대표이사 자신을 위해서 의사표시한 게 아니고 법인을 대신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권한은 뭐다? 대신하는 것이다. 대신. 꼭 기억해놓으세요. 그래서 대신해 주는 걸 갖다가 우리는 권한이라고 한다. 권한. 그 다음에요. 사용권, 수익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처분권. 자, 사용수익 처분권, 요거는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가 아니고 권한도 아니고 이건 권능이라는 말을 씁니다. 권능. 자, 그래서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권능이라고 한다. 권능은 뭐냐? 권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죠. 권리의 기능.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수익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떠들어도 우리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갖다 준비하니까 권리하고 권능은 시험을 위해서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했지만 그건 법을 몰랐을 때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해서 우리가 사용, 수익, 처분 이러한 것들은 권리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기능 역할에 불과한 거니까 사용, 수익, 처분이 나오면 권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권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권원인데요. 권원은 뭐냐? 권리의 원인이죠. 네가 지금 권리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권리의 원인을 갖다 우리는 권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권리의 원인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권리를 정당화시켜주는 원인이죠.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점유하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점유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이때 점유권을 갖고 있죠. 점유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그럼 이때 점유권을 갖다가 어디서 났냐라고 을이 물어보겠죠.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집 어디서 났어? 그럼 이때 얘가요. 나는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걸 다 샀습니다. 그러면 매매가 권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다가 B라고 하는 사람한테 매달 임대를 주고 빌려서 쓰는 겁니다. 임대차가 권원이 되겠죠. 나는 C라고 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받은 겁니다. 그러면 상속이 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정당화시켜주는 원인이 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이걸 권원이라고 한다. 권원. 그래서 정당화시켜주는 원인을 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사적 이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사적 이의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요, 어부지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부지리.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죠. 어부지리가 뭐냐 그랬더니 어부가 끓여먹는 맑은 국입니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부지리라고 하는 건요, 자기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없이 그저 가져가는 거죠.
중국 송나라 시대에 바닷가를 따라 거닐고 있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농부가 있었어요. 바닷가를 따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하필이면 이렇게 조개하고 새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조개는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보호할 목적으로 요 조개를 갖다 꽉 이렇게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때 요 새는요, 요걸 갖다가 조개의 속살을 갖다가 이걸 자기의 식량으로 먹어버리려고 꽉 물었는데, 요걸 갖다가 조개가 꽉 닫아버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개도 가만히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요 새도 어쩔 수가 없는데, 요때 요 지나가는 요 농부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웬 떡, 이게 웬 떡. 그래서 이게 웬 떡, 요걸 갖다가 그러면 뭐요? 예, 횡재한 거잖아요. 횡재한 걸 갖다가 법에서는 요걸 갖다가 어부지를 이렇게 우리는 너무 격이 떨어지니까 반사적 이익 이렇게 조금 그럴싸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적 이익은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없이 사실관계라든가 법률관계를 통해서 그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저 가져가는 거. 거저 가져가는 이익을 따 우리는 요걸 반사적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대로가 있습니다. 여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고요.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통행하는 사람도 많고, 여기 횡단보도,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이 많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다 갑판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갑판대를 또 운영하니까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요 주변 환경 때문에 여기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라고 하는 요 분의 사장님의 노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어부질이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밑에 아파트 단지를 갖다 짓습니다. 그래서 7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10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들어오죠. 그래 유동인구가 이쪽이 많은 거예요. 그래 700m 밑으로 횡단보도 옮겨, 버스 정류장도 그쪽으로 옮겨, 이렇게 옮겨버리게 되면, 이것이 옮겨가게 되면 유동인구가 이쪽으로 몰리게 되죠.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다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걸 갖다가 옮기게 되면 내 권리가 침해가 되니까 이거 움직이지 못합니다 라고 권리 침해 주장할 수 있냐? 아니란 얘기예요. 권리는 자기의 노력으로서 가져가는 건데요. 이건 노력이 아니죠.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그냥 가져가는 어부질에 불과한 거니까 이러한 것들은 반사적 이유로서 권리를 갖다 주장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권리와 이 구별 개념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권리는 생활을 통해서 가져가는 내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강제 실현하는 것이다. 권원이라고 하는 건 정당화시켜주는 원인. 그 다음에 노력의 대가가 없이 그저 가져가는 어부질이, 이걸 갖다 우리는 반사적 이익. 그 다음에 타인을 갖다가 대신하는 것은 권한. 권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서 사용, 수익, 처분 요 세 가지를 권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소리가요. 권리를 정당화시켜주는 원인을 갖다가 권능이란다.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요거는 개념 연결을 딱 잘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의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한 줄로 정리합니다. 의무는 남의 거 강제 이행해 주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걸 의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권리와 의무의 상호관계, 앞에서 설명드린 거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따라오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 계약 때 체결을 하게 되면 매도인도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고 매수인도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는 상호되어가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권리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의무만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권리만 있는 것도 의무만 있는 것도 전부 다 법률 관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쪽에 넘어가시면은요. 자, 제3장 권리의 종류. 그래서 사건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사건이라고 하는 이제 개인의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2교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